여러분은 평소에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빠름을 강조하며 효율을 높이고 섬세함이 남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LA 지역에서 한인 업주나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했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평점 사이트 웰프에서도 4.5 이상의 높은 평점을 받는 등 관심이 매우 높고 평일 낮에도 길게 줄을 서며 카페 앞에서 음료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광경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카페도 아침 6시부터 손님들로 가득 차 커피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인 바리스타들과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커피와 카페가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까다로워진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사는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 부부도 매일 오전 동네 한인 카페에서 말차라떼를 마셔 파파라치에도 많이 찍혔는데요. 미국식 라떼와는 달리 진하고 고소한 한국식 라떼가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듯합니다. 이 카페들은 SNS에 하루에도 수백 개씩 방문 인증샷이 올라오는가 하면 지금 시간에 오면 줄이 없다고 눈치게임 성공 사례를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커피 시장에 한국식 커피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K커피런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 US 커피 챔피언십 바리스타 부문에서도 한인 바리스타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탑 6명 중 3명이 한국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여기 한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20대 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한국분이고 외할아버지는 미국 군인이셨어요. 혈통은 아시아계가 섞여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쭉 미국에서 자라 그냥 미국인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LA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매년 4월이면 코리아타운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저를 꼭 이곳에 데리고 가 축제를 보여주셨어요. 어린 마음의 축제는 신나고 즐거우니 화려한 퍼레이드를 보며 마냥 즐거워하였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이 축제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충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매년 그날을 기리는 행사라는 정도만 알았고 더 깊게 알려하지도 않았죠. 나이가 먹어 성인이 되고 제 외할머니의 나라,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면서 코리아 퍼레이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LA에서는 매년 4월 한인 축제를 맞이해 한인 퍼레이드 행사를 볼 수 있는데 코리아타운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제이죠. 이 행사는 단지 한국인들만의 축제는 아니에요. 행사는 화려하고 즐겁지만 의미를 되짚어보면 슬픈 역사를 가진 날이기도 하죠. 미국은 이민자들을 수없이 받아들이면서 다민족이 한 영토 안에 살면서 수 없는 갈등과 인종차별, 폭동이 난무했었죠. 제가 사는 지역 LA에서 아주 큰 비극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4.29예요. 제3자들은 LA 폭동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LA에 사는 한인 교민들이라면 4.29라고 부르며 1992년 4월에 벌어진 일을 모를 수가 없죠. 4.29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한 흑인들의 폭동으로 시작됐고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까지 가세한 사건으로 미국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시대의 비극이었어요. 너무나 불행한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LA 한인들이었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폭동이 발생하자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가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면서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어요.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미국 사회의 잠복한 근본 문제보다는 한흑의 갈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인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물질적 피해 못지않게 컸다는 점이었죠. 무차별한 폭력이 난무했던 슬픈 사건 4.29는 연방군이 투입되고 5월 4일이 되어서야 종결되었죠. 사건의 종결은 한순간에 왔지만 아픔은 문신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이 부서져 버린 그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했을지 짐작만으로도 너무 슬퍼졌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LA에 유독 많은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해 역사에 대해 잘 아는 한국 교민분께 여쭤봤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파인애플과 설탕,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1905년까지 7,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기근과 한국의 격동적인 정치 환경을 피해 하와이로 갔는데 이들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미국 본토로 이주하여 세탁, 네일샵 등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반은 귀국하였다고 해요. 그러나 미국 의회가 1924년에 아시아인 이민금지법을 통과시켜 이민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나 했으나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한국전쟁 동안 약 15,000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1952년 맥캐런 월터법은 1924년 아시아인 이민 금지를 무효화하고 아시아인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에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의 한국인 아내, 미국 자족이 입양한 전쟁고아 등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해 그 수가 계속 늘었다고 하였죠. 1965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이민 및 귀화법은 국가이민할당제를 폐지하여 이후 한인 이민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고 1960년 1980년대 초까지는 한국의 국내 경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인 2세대로 알려진 그들의 자녀들은 현재 한인사회의 주요 구성인으로 활약 중이라고 해요. 우리 할머니와 같은 이전 이민자들과는 달리 60년대 이후 한인의 미국 이민은 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죠. 지금은 교민들이 미국 곳곳에서 성실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 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 얼마 전 저를 놀라게 한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몇 년 전 친구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후 커피 맛에 푹 빠져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려고 노력 중이고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커피는 각 나라에서 각자의 커피가 원조를 주장하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순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뽑아낸 고압력의 스팀으로 내린 커피 역사의 시작은 확실히 이탈리아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즐겨 먹는 아메리카노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선조격인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에는 아이스커피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샤케라또라고 해서 뜨겁지 않은 음료를 팔고 있긴 한데 이게 또 미국에서처럼 얼음 그득해서 이가 시릴 정도의 아이스 음료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다는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커피, 특히 에스프레소 카페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죠. 저는 이런 전통 방식의 이탈리아 커피에 빠졌고 여행 후 미국에 돌아와 커피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현재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 근처에 오픈한 카페로 인해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커피는 무엇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LA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보통은 코리아타운에 집중돼 상점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웨스트 할리우드 거리 인근에 한국인들이 오픈한 카페 덕분에 주변 상권이 살아날 정도로 카페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SNS로 먼저 접하게 됐고 저스트 비버 커플이 매일 아침 이곳에서 2잔의 모닝커피를 줄 서서 산다는 사실에 파파라치들마저 합세의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죠. 사실 그곳에서 유명한 메뉴는 말차라떼와 호지라떼라 커피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먹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커피가 들어가지 않은 건 음료라고 생각해 먹어볼 필요가 있나 의문점이 들어 방문해보지 않았었죠. 그런데 워낙 유명해지니 그 카페의 커피 맛이 어떤가 궁금해졌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카페 창업을 한다는 사람이 줄 서서 먹는 카페에 가보지 않는다는 건 벤치마킹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안 갔는지 참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았죠. 저는 주말 아침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실 생각에 엄마 아빠와 함께 가게 되었죠. 아침 8시쯤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가게를 빙둘러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이렇게 사람이 많냐면서 너무 궁금해하셨지만 긴 줄을 기다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소문에 의하면 이 카페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라 일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줄이 길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사람이 줄어든다고 말하였고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2주를 매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신다고 말씀드렸어요. SNS에 적힌 말대로 그 많던 사람들은 빠르게 음료를 들고 나왔고 대부분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포장해 갔죠.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고 저는 카페 직원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일회용 커피잔들이 세팅돼 있었고 그곳은 무슨 자동화 공장처럼 컵 안에 계량된 우유들이 담겨져 있었죠. 저렇게 준비해 놓으니 많이 기다리지 않고 음료가 나올 수 있는 건가 납득이 되는 광경이었어요. 게다가 계산대에 계신 분은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 북적이는 카페 내에서도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저희 가족은 말차라떼, 호지라떼, 플랫화이트,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뭔가에 빠져 있는 것 같았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뒤뜰에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좌석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카페를 둘러보았죠. 카페 분위기는 동부 해안에 있는 뉴욕이나 브루클린 카페 분위기와 비슷했어요. 저는 원래 기본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사람인데 다른 음료들을 먹고 너무 만족했어요. 말차 음료는 굉장히 부드럽고 우유의 맛이 진하며 함께 나온 샌드위치는 뭐 하나 트집 잡을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맛이었어요.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야채와 재료의 비율이 좋았고 재료가 너무 신선하며 함께 나온 소스는 샌드위치를 최고 수준으로 맛을 끌어올려 주었죠. 말차라떼로 유명한 곳이지만 플랫화이트도 정말 맛있었고 대체적으로 음료의 맛이 진하고 묵직했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먹는 라떼는 밍밍한 맛인데 이곳은 커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라떼가 정말 진하고 고소해 한 잔으로 부족할 지경이었죠. 이런 훌륭한 곳을 코앞에 두고 외면하고 있었다니 부모님과 저는 지난 과거를 후회하며 이 카페의 단골이 되기로 결심하였죠. 저는 다음 날 또 방문했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다음 날은 평일이라 그나마 줄이 길지 않아 적당히 기다리다가 음료를 주문하는데 계산대에 있는 한국인이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장사 전략도 잘 짜는데 머리까지 좋아 손님의 이름까지 기억하다니 이것도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가 생각이 들면서 그 직원에게 감동을 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디테일과 세심한 센스가 지금의 가게를 성장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한인 카페들은 한국의 카페들이 모티브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한국으로 커피 투어를 하러 한 달 정도 머무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 부산에 한국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리스타가이라는 카페가 있다는 정보도 알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께 한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라 말씀드렸더니 엄마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셨어요. 외할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신 적이 없으셨죠. 엄마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여행 문화도 발달되지 않고 서로의 나라가 출입국 시 막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도 엄마도 한국에 아직 가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국을 그리워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대한 끈이 사라지고 엄마도 미국에서 태어나 쭉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란 건 없으셨죠.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갈 생각을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K푸드, K팝, K드라마, 심지어 한글까지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배우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엄마는 할머니의 고향인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최근 들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비행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갈 짐을 쌌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막힘없이 아주 빠르게 하지만 철저하게 친절 속에서 진행되었죠. 입국 심사 직원들은 큰 미소는 없었지만 LA공항처럼 뚜렷한 불친절함도 없었어요. LA공항의 직원들은 일단 느린 건 기본으로 장착하고 불친절함은 옵션으로 따라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LA공항을 거쳐간 외국인들은 공항 직원들 때문에 미국에 오기 싫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 제가 아닌 옆에 동양인 여자가 인종차별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죠. 한 동양인 여자가 후드티 하나만 입었는데 안에 티를 입은 거 아니냐고 자꾸 벗으라고 강요를 하였고
그녀는 마지못해 옷을 다 벗는 모습을 목격하였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뒤에 있는 미국인 남녀 커플이 똑같이 후드티를 입었는데 그들은 그냥 보내주었던 기억이 있어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인 태도의 같은 미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한국인 혈통이 섞인 면에서는 아주 씁쓸했었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나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주변 사람들 모두 인종차별이라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부끄러운 상황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LA공항 직원과 비교하니 한국은 천사들의 나라인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엄마와 저는 인천공항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공항 내부는 미래도시에 온 것처럼 깨끗하고 최첨단이라 우리 모녀는 눈이 휘둥그레져 한참을 놀라서 서 있었죠. 저희 모녀 너무 촌스럽나요? 저희는 나오자마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사용할 휴대폰 칩을 구하기 위해 바로 와이파이 존 표시로 돼 있는 안내데스크로 향했어요. 근데 휴대폰 칩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연결이 잘 되는 거였죠. 너무 놀라 직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공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원래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말을 하였어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 다른 도시들을 다녀봤지만 공항에서 이렇게 즉시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는 나라는 처음 보았죠. 그렇게 입국하자마자 스마트폰을 바로 개통시킬 수 있었고 엄마와 저는 예약한 숙소로 가기 위해 리무진을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인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서 있지 않고 가방만 줄 세워놓고 주인은 그 주변에 없는 것이었죠. 엄마와 저는 가방 주인들보다 더 안절부절하며 누가 가방을 가져갈까봐 상황을 살폈어요. 가방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가방도 보지 않은 채 근처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캐리어 주변엔 도둑으로 보이는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았죠.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뒤로 가방만 놓고 근처 의자에 가서 앉는 걸 보게 되었고 저는 걱정이 돼 가방을 잘 챙기라고 말했어요. 그는 옅은 미소로 고맙다고 알겠다고 한 후 다시 의자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되어 말했는데 괜히 말한 사람이 민망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납득이 되지 않아 궁금함을 못 참고 한국인 남자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한국인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물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뛰어나 직업이 도둑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이는 가방들만 보니 주변에 주인 없이 홀로 서 있는 캐리어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센스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도 굉장히 크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한국인 남자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대화를 걸며 한국의 카페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죠.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리무진을 타고 난 후 바로 잠드셨고 건너편 옆쪽에 앉은 그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질문하였어요. 그는 고맙게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인사동에 홈스테이에 가는데 홈스테이 근처에 유명한 찻집이 있냐고 물었고 그는 본인이 자주 가는 찻집이 있으니 그곳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반응이 좋았다며 꼭 가보라고 하였죠. 알고 보니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한국인 남자 형욱이었고 화랑을 운영하면서 협업하는 해외 바이어들과 만났을 때 그곳에 매번 가는데 다들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다고 하였죠. 그에게 그곳이 어딘지 좌표를 물었고 인사동 홈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가보겠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는 저에게 갑자기 명함을 주면서 기회가 된다면 본인 갤러리 근처 지나가게 되면 연락하라고 그 찻집으로 안내해준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는 지하철 2호선 라인 쪽에 성수동 카페촌도 가보라고 조언해 주었고 한국인 최초로 바리스타 우승한 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분의 카페가 부산에 있으니 일정이 맞다면 KTX를 타고 그 카페가 있는 부산에 다녀오라고도 얘기해 주었어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리무진에서 내릴 시간이 됐고 그와 더 대화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인사동 홈스테이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희가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인 중 제가 본 사람 중 친절함의 끝판왕일 만큼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가 포함돼 있어 함께 온 엄마의 뱃속 걱정은 안 해도 돼 너무 다행이었죠.
엄마가 긴 비행을 너무 힘들어해 당일엔 주변 관광만 하는 코스로 하자고 하였죠. 엄마는 당연히 알겠다고 하셨고 한국 남자가 추천해준 전통찻집에 가게 되었죠. 그곳은 어르신 두 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었고 카페 분위기가 너무 운치 있고 초록색 나무들을 보면 눈이 시원해지고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이었죠. 예스런 나무 탁자와 의자들로 여유있게 채워진 공간이라 한국만의 분위기와 특색이 격렬하게 묻어나는 카페였어요. 그렇게 형욱이 소개해준 카페에서 팥빙수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엄마는 팥과 얼음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진심으로 맛있게 드셨고 함께 주문한 가래떡구이를 맛보게 되었어요. 이 둘의 조합은 완벽했으며 한국 전통 찻집의 퀄리티가 다시 보였죠. 시차 적응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디저트가 우리의 잠을 깨우는 듯 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인사동을 걷다 보니 명암 속 형욱의 갤러리가 보였고 전 반가운 마음에 그 앞을 서성였어요. 형욱은 유리 너머 비친 저를 단번에 알아보고 웃으며 나왔고 갤러리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며 그림 구경을 하게 됐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는 성수동에 있는 요즘 한국의 트렌디한 카페를 가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엄마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쉽게 성수동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한국의 지하철은 처음 타보는 거라 승강장으로 내려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곳에 열차가 오기 전까지 굳게 닫혀있는 스크린도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LA에서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해 개선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제 눈으로 현실을 보고 나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었어요. 저희는 성수동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도시는 낙후되어 있는 듯 했지만 골목 구석구석 보이는 트렌디한 카페들이 눈에 띄어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들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LA에서 보았던 한인들이 운영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 보였어요.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며 엄마와 함께 성수동 골목 곳곳을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카페 3곳에 들어가 커피를 마셔보았어요. 카페마다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어 특색이 있었고 맛 또한 다 훌륭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맛있는 커피를 매일 다양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니 LA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왜 잘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성수동의 카페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한국 관광과 여러 카페를 들른 후 제가 운영할 카페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엄마도 커피는 서양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커피의 맛도 놀랍고 전통찻집의 디저트도 맛있었다고 감탄을 하셨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운영할 카페의 컨셉과 인테리어 디자인 로고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 카페들의 착안에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만들고 제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해 유명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달엔 한국에서 인연이 있었던 형욱을 우리 카페로 초대할 계획이죠. 오랜만에 만날 형욱을 생각하니 설레는 중이에요. 형욱은 제 선물로 한국에서 맛있다는 로스팅한 원두를 몇 가지 갖고 올 계획이라고 해요. 저는 형욱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너무 어려워요. 한국의 30대 남자에게 부담 없이 선물할 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엘라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형욱에게 전할 선물로 어떤 게 좋을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사연자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